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은 사망자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전망도 이제 조금씩 비관적으로 바뀌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구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진이 워낙 심각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지상의 직하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에 굉장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 안전 기반 시설까지 파괴가 됨으로써 생활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미 생존자 이외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구조 활동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첫 지진 7.8의 첫 강진이 발생하고 7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72시간을 골든타임을 꼽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물을 먹지 않은 그 시간대가 72시간이 지나면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72시간 동안 암흑성에서 외부와 단절이 되고 또 물을 먹지 못한 음식물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라면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말이죠. 24시간이 지났을 때 74%의 생존 확률이 있고 72시간이 되면 22%의 생존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22%라는 것은 이미 생존이 됐다 하더라도 그 생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또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일이 지나면은 생존 확률은 6%에 이른다. 그래서 거의 이제 사망이 이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7.8의 첫 지진 때 매몰된 게 아니라 그 뒤에 추가 지진으로 인해서 매몰된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희망을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탐색 구조를 계속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이거거든요. 과거에 2010년도에 IT 지진 때도 16세 소녀가 15일 만에 생존해서 생還을 했었고요. 또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10대 또 80대 할머니까지도 9일 만에 생존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붕괴 건물에서도 장장 17일 만에도 구조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 현장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런 탐색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 뒤에 추가 지진, 특히 여진으로 인해서 건물 붕괴가 됐다가 매몰됐던 한 20대가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뭐 여기 붕괴 건물 2층에 매몰돼 있다라고 해서 구조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런 통신이 안정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식의 구조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 현장에서 재난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존돼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구조 대원들은 거기에 맞게끔 구조 방법을 선택해서 인명 구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붕괴됐다 했을 때 그 건물 내에 평소 사람들이 어느 층에서 어느 곳에서 수용 인원을 많이 이제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만이라도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구조 대원들로서는 굉장히 큰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좀 말씀하신 그런 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그래도 전 세계에서 모두 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조대를 급파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구조대를 급파하고 본격 구조 활동에 나서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에도 속도가 붙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탄력이 붙어서 구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72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생존 확률은 그만큼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사례에서 보듯이 분명히 생존자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인 구조 활동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구조가 된 사람들은 건물이 붕괴된 그 위층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육안으로 발견될 수 있는 곳,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좀 더 밑에 콘크리트 밑 바닥에 이렇게 생존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방법을 좀 더 중장비를 동원해서 다양한 그런 구조 방법을 선택해서 과감한 구조 활동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구조대원들의 안전관리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구조대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듣기만 해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과거에 긴급 구호대로 파견된 경력이 있으시다던데 그 경력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 있었습니다만 24년 전 1999년도 8월 달에 제가 중앙 119 구조 본부죠. 근무할 당시에 해외 구조대 대원으로서 그 당시에 팀장으로서 현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와 지금의 튀르키예 재난 현장, 지진 현장과는 건물에 붕괴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상이 좀 비슷하지만 네. 그 피해 범위라든지 피해를 입은 생존자, 사망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 어려운 여건에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나라 구조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조대원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구조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에서 좀 더 구조의 기술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을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인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호대가 하타이 지역,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하타이 지역에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취재 기자도 70대 생존자 한 명이 구조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정확히 지금 이 하타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 어떤 구조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구조대가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구조 활동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구조대 해외 구조 활동 경험을 그동안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 구조대원들의 기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그러니까 헤비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능력을 우리가 좀 신뢰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또 다른 생존자가 구조될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번에 구호대 그 구성을 좀 보니까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코이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구성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인명 구조상만이라면은 소방청에서 해외 구조대만 파견을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교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해당 부처의 그런 인력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구조단 해외 구조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일단 출동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피해가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현지에 급파돼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또 걱정되는 부분이 생존자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2차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존자들의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생존자들이 놓인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생존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 또 생명에 위급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라든지 또 해외에서 구호된 여러 가지 물자를 적절하게 자원 배분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구호의 손길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과거에 터키, 튀르키예, 또 이란, 또 알제리 이런 지진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터키 같은 경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각별한 과거의 혈맹 관계 이런 것들도 형제국이라고도 있습니다. 불렸죠. 네네. 제가 지진 현장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련 부처, 물론 외교부가 중앙이 돼야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또 소방청, 행정안전부 이런 부처에서 좀 협의가 좀 잘 돼서 의료 지원 또 가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지원이 돼서 현지 주민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의료 치료를 해주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진 재난 현장에 많이 가셨을 텐데 지진하면 항상 여진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번엔 워낙 처음 지진이 강했기 때문에 여진의 규모도 5.3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진이 발생한다면 뭐 산사태나 이런 어떤 위험들을 좀 우려해야 될까요? 저도 구조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진이 발생돼 가지고 그 지역을 긴급하게 탈출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고 네. 그 당시에 튀르키예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진으로 인해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런 상황도 실제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대원들은 그 여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진이 왔다 하더라도 이미 탐색을 하기 위해서 건물 내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대피를 한다는 게 위험을 또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안전하게 튼튼한 기둥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고히 해가면서 구조 활동에 임해야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이번에 건물이 한 6천 채 정도 붕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7년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는데도 이렇게 건물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신축된 건물들, 기존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내진 설계가 적용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적용된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안정감이 있다 하겠지만 그 지역의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오래전에 벽돌 형태로 지어진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진의 아주 취약점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조 활동의 안전성을 좀 가지고 임해야 되겠죠. 지금 뭐 주변에서도 우리 국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적용해야 될 부분,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1988년 이후부터 내진 설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의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되게 되면은 지진 전조 현상이라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신속한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거, 옥내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고히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 내에서 지진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안전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 더 범국민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한 스스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키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